기업 경영자들 고용을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거라는 거죠. 내년 3, 4월 정도까지 보면은 서서히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구독자분들 질문을 모아가지고 하나씩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FOMC에서 파월이 24년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이 궁금합니다. 우선 오늘 12월과 FOMC가 올해 마지막 열렸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내년에 몇 번 인하하느냐, 언제 인하하느냐, 이게 남은 문제죠. 그래서 연준의 그 점도표를 보면은 내년에 그 중간 값이 4.6%입니다. 최소한 3차례, 4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내년 3월부터 인하해가지고 내년에 무려 6차례나 1.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시장 기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최근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얼마 전에 5%까지 갔는데요. 최근에 그 3.9%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죠. 특히 다우지수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요. 문제는 주가가 이런 금리 인하 기대를 많이 반영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하고 경기, 혹은 기업 수익이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거는 채권 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돼 버렸고요. 이제 실제로 경기가 좋냐 나쁘냐 여기에 이제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중앙일보에다 칼럼도 썼습니다만은 내년에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게 남아있는 문제죠. 그런데 미국 경제는 모든 것 경제 변수 보니까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좋을 때는 개인이나 그다음에 기업이 합리적으로 빨리 반응해 버리고요. 그다음에 나쁠 때도 빨리 반응해 버리죠. 예를 들어서 2020년 3, 4월에 미국 고용이 2달 사이에 2,194만 개 줄어들었는데 10년 늘었던 일자리가 단 2달 사이에 줄어버린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 매출 줄어들고 이익 줄어들고 아마 기업 경영자들 고용을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2월 중순, 3월, 4월 이 무렵에는 미국 거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 기업 수익이 감소하면서요. 주가가 상당히 좀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는 주식시장에 거의 다 많이 반영됐다. 앞으로 미국 소비가 어떻게 되고 기업 수익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앞으로 두세 달 동안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는데요. 이번 상승국면이 좀 더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년 3, 4월 정도까지 보면은 서서히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4년에 이어질 국제 정세와 시장 흐름의 연관성이 궁금합니다. 내년에 정말 선거가 많이 있죠. 세계가 40여 개의 선거가 있고요. 우리도 총선이 있고 특히 미국 가장 중요한 선거 내년에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니까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권력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트럼프 정책 방향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작은 정부, 공화당은 민주당은 큰 정부. 그다음에 요새 여론 지지율 보면 트럼프가 높게 나오는 여론도 있고 또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재판 결과도 나오는데 굉장히 좀 불확실하죠. 그런데 어떻든 미국 경제가 내년에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높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하마스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중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미국 GDP가 2001년에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였는데 최근에 24%로 떨어졌죠. 그리고 군사력, 뭐 사회, 경제력 모든 측면에서 뭐 절대 강국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권력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문제가 내년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진 모델로 전망해 보니까요. 제가 3, 4월에 앞서서 주가가 좀 조정을 거칠 수 있다. 그랬는데 미국 대선을 앞둔 10월에도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예측하면은 상당히 그 조정폭이 깊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미국 대선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를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저도 관찰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해외 여러 자료도 보면서 이거는 어디서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저도 보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산 금액대별, 나이대별로 배분율이 달라질 것 같은데 투자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계가 지난 2분기 6월 말 기준인데요. 우리 개인 금융자산이 6천조가 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금 및 예금의 47%, 보험의 27%, 채권의 3%, 주식의 한 22% 정도 배분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평균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은행예금 비중이 너무 높다. 최근 2년 동안 은행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긴 거죠. 그런데 작년에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5%였는데요. 지금 3% 후반, 중반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은행예금 금리 더 떨어질 거예요. 은행예금 비중 줄이고 그리고 금리는 중기적으로 떨어지니까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연령대 투자 목적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저처럼 좀 나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돈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나이가 드신 분들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채권 비중을 좀 많이 늘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3분기부터 계속 채권 투자 좀 늘려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금리가 떨어지다가 중간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이나 3년 국고채 수익률이 우리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을 할 텐데요. 그런데 이 반등할 때마다 조금 투자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신 분들은 계속 채권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20, 30대, 40대 앞으로 굉장히 멀리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가를 평가할 때 명목 GDP, 유동성, 일평균 수출 금액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지금 명목 GDP나 유동성에 비해서도 우리 코스피가 10% 많게는 20% 이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은 주가 제자리 가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평가된 기간에 주식 비중을 꼭 늘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조금 더 멀리 보고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은 분들도 꼭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채권에는 미래의 경제성, 미래의 물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다 보면 경기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요. 이런 의미에서도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멀리 되다 보면은 주식 수익률이 훨씬 더 낮죠. 그런데 주식 투자할 때 꼭 주의할 점은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사 의뢰로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요. 연령대별로 수익률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은 20, 30대 수익률이 낮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왜 낮은가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분들이 신용을 많이 썼어요. 신용이라는 게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젊은 분들 어쩔 수 없이 금융자산이 덜 축적되어 있으니까 투자할 금액이 적죠. 그거를 빨리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용을 많이 쓴 모습을 봤는데요.
그런데 신용이라는 게 이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장기로 빌려주지 않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수 종목에 너무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이 뭐 예상대로 오르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요. 뭐 한두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최소한 5개 이상 종목은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젊은 분들한테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남아 담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던데요. 제가 농담으로 그 계란 메추리알로 바꿔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분들은 주식 투자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포트폴리오 구성해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개인 투자자가 눈여겨봐야 할 자산시장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그 40여 개국에서 선거가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어디서 터질지 잘 모르죠. 이런 거는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둔화된다. 이거는 다 공통적인 일시적인 견해예요. 그런데 이게 연착륙 하느냐, 경착륙 하느냐. 연착륙 하면은 뭐 주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경착륙해 버린다면은 일시적으로 미국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착륙, 경착륙 과정 이걸 꼭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그 주가의 그 선행하는 변수, 우리 선행지수에도 선행하는 변수가 장단기 금리 차다. 선행하는 변수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단기 금리차가 10월까지는 계속 확대되다가요. 12월에 축소되기 시작했고 12월 들어서는 오히려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잠시 역전돼 버렸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제가 1년 국채 수익률 차이 가지고 미래의 주가, 미래의 경제 선행지수를 예측하는데요. 12월 들어서 10년 국채 수익이 1년짜리보다 낮아졌다는 거죠. 이거는 채권 시장이 보기에는 앞으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것이다. 이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만 이런 거 시차 효과를 고려하면은 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금융시장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선행하는 변수들 관찰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체계적으로 경제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 공부 첫걸음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게 어떤 부자들 이야기죠.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개인 부도 축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 특히 우리 주식시장에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거시경제 지표는 꼭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이라고 있어요. 이 경제지표를 아주 쉽게 해설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전에 내놓은 그 경제지표 정독법,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어디서 경제지표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최근에 낸 경제의 정석, 책 제목을 좀 거창하게 달아놨습니다만은, 이번에 낸 책은 어떻게 하면은 경제지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지표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책뿐만 아니라 아까 한국은행 책도 있고요. 이런 거 경제 관련 기본서들이 많으니까요. 뭐 연말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책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저 재무제표 보는 것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산업이 좋은가 또 개별 종목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제표 보는 또 여러 가지 관련 책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시간이 나면은
회계 관련 이런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책도 나중에 한번 뭐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그 거시경제 흐름을 알기 위해서 경제지표 관련된 기본서를 좀 이번 연말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